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거침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입시 본색. 자,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정해드리는 남자 애정남 하기성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매주 나오셨던 이병헌 선생님께서 이제 집필 작업 들어가셨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한 집 식구라고 해도 입시 본색 식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윤신혁 선생님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게스트로 나왔는데,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남이다. 이렇게 또 이름이 또 붙었더라고요. 네, 오늘도 열심히. 아니 그리고 자리도 네.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네. 제가 이게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한번 잘생긴 쪽을 한번 선보여봐라. 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제 네. 그 팟빵으로 네. 청취만 하시는 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보자. 직접 보자. 네, 이런 뭐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시 본색에서는 참 모시기 어려운 분들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기자계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아주 다양하고 유니크한 분석으로 네. 학생들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박중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중서입니다. 네. 저 새내기로 여기 왔는데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어떻게 뭐 세트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기장대랑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되게 오붓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얘기하면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한다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같은 남자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자, 이게 또 네네. 시작하자마자 네네네. 우리가 또 의문의 일패. 네, 알겠습니다. 기분 묘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않으시고 아마 평소에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네. 정보 주시는데 네. 뭐 능통한 분이시니까 오늘 또 우리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윤신 선생님 또 일주일 만에 뵙는 건데 한 주 네네. 동안 어떻습니까?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요즘 독감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건강 네, 어떻게 맞아요. 지내셨어요? 학교에서도 보니까 지난 여름에 그 B형 독감으로 고생하셨던 선생님 A형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아주 힘들어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학교는 이제 학생들 이제 2차 집필평가 이제 옛날 말로 기말고사죠. 뭐 그렇죠, 이거 그렇죠. 보느라고 좀 바쁠 때 뭐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적 발표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16일인데 수시 전형의 최종 합격자 통보가 다 된 거죠. 이제 내일까지 네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등록을 할 거니까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는 우리 입시본색을 시청하시거나 청취하셨던 학부님들은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혹여 이제 아니라면 아니면 처음부터 또 정시를 기획하셨다면 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정시에 대한 전략 생각하셔야 될 텐데 사실 이 시기가 학생들도 바쁘지만 선생님들도 너무 바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네. 어떻게 지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제가 입시 업계에 뛰어든 게 거의 한 10년이 넘거든요. 네. 근데 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11월, 12월, 1월 달 동안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이때가 제일 싫습니다. 그래요? 아니 너무 제가- 대놓고 너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네네. 작년에 B형 독감 걸리고 올해 A형 독감 걸린 네네.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셨구나. 또 있어. 근황이 원래 입시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말 네. 연시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특히나 수능이 또 학생들한테, 늦춰지면서 네. 좋은 정보 주시려고. 그렇죠.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싫다고는 하셨지만 그 말 이면에는 또 사명감도 있으셔서 윤시현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정말 이제 바쁜 12월 보내고 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가 원서 접수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네네. 어떤 정시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입시본색을 또 시청하고 팟빵이라고 있어요. 네네. 예,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알찬 정보 두 분 좀 많이 네네. 풀어놓고 가주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꽉 막힌 입시 전략부터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매주 금요일 밤 9시 입시본색이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병수 양 있으니까 네. 좀 어색하시더라도 저랑 함께 여쭤볼 텐데요. 자, 입시라면 좀 안다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 예,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타이밍 놓쳤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주제를 함께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입시본색의 주제남 윤신혁 선생님이 주제를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이제 정시에서 이기는 법 상위권 전략입니다. 이제 그 TBS에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점수대별로 이 정시에서 아주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이기는 법, 이렇게 전략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네. 오늘은 상위권 전략이라고 돼 있지만, 네. 거기에 딱 하나를 더 추가하면 최상위권 전략이다. 그렇죠.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성적이 상위권.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략, 뭐가 있을지 오늘 네.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입시 본색이 이제 시리즈로 네네네.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원서 접수 전까지는 사실 지금 시기가 원서 접수 네네. 시작되는 12월 말까지 성급하게 뭘 결정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네. 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또 상위권 학생들이 무슨 전략이 필요하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공부 잘하면 그냥 원서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상위권도 사실 마음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네. 올해 수능은 또 어렵게 출제되면서 또 이변이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상보다 어렵기도 했지만 변별력 많은 문제가 좀 나오면서 높은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 학생들이 좀 흔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최저 기준 맞추지 못해서 수시에서 오늘까지 네. 이제 통보를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네, 것 같고 네. 어때요? 선생님들 그 최상위권, 상위권 중에서 최저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상위권에서 그 최종 못 맞춘 아이들은 저는 많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대부분 다 맞췄는데 네네. 좀 희한한 케이스? 음. 그러니까는 수시를 좀 지원을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 네. 수시 올킬 당하고서 아, 이제 정시를 써야 될 것 같은 네.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정시 점수도 잘 나왔어요. 음. 근데 계략적으로 그냥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인 학생이에요. 잘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네. 그 수능이 이렇게 잘 나왔거든요. 전 과목 다 잘 나왔는데 네네. 한국사를 29점 받은 거예요. 아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는 3등급이 안 되잖아요. 네, 3등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아이들이 2.3%나 된대요. 아, 그러니까는 그렇죠. 어려서는. 정시 점수가 제가 그 표준 점수를 다 넣어보니까 고대가 되겠는데 네네네. 고대 지원하면은 0.2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깎여버리니까 간당간당하게 될 만한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한국사까지 설상가상으로 붙어버리니까 그러네. 제가 보기엔 고대가 안 될 것 같은 힘들 수도 이런 있다. 불운한 1.2에서 당락이 바뀌는 게 네네네, 아니라 맞아요. 0.2 이게 네네네네. 이제 총점에 미치는 영향도 한국사도 영향을 미치는 있을 수 거죠. 있으니까 혹시 네. 이제 예비 수험생들은 우리 박 센터장님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쓰고 오셨어요. 정신은 내가 올킬 시키겠다. 이렇게. 네. 그 올킬이라는 건 합격을 시키겠다는 거죠. 네,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아, 세 개를 다 합격시키겠다. 다 떨어뜨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그럼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때요, 이시영 선생님? 네, 이게 보통 이제 그 학교에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대표 선수로 이렇게 최상위권이었다가 수능에 가가지고는 원하지 않은 점수가 나오는 이런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보면은 보통 이제 6월, 9월 이제 대수능 모의 평가 보고 나서 그 결과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부담감이 계속 9월, 10월 이어지다 보면 정말로 이제 진짜 수능 시험에서도 부담 때문에 한두 개 실수하는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뭐 사실 최상위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 2점. 그러니까 한두 문제 가지고 이렇게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한두 문제 우리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뜻하지 않은 점수 받아서 지금 한참 고민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이고 수학 천재다. 뭐 나름대로 친구들한테 네네. 굉장히 추앙을 받았던 친구인데 네. 연세대 이상을 생각하는 자연계 극상위권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국어 시험에서 호흡이 안 맞았고요. 수학 맞아요. 1번부터 네네. 틀렸대요. 수시에 보험 지원으로 그나마 이제 한양대 써놨고요. 한양대는 최저가 없고 수리논술만 보잖아요. 가서 가볍게 쓰고 일단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그냥 한양대는 합격했지만 이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은 눈높이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맞아요. 내려오니까 네네. 만족도가 네, 네.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뭐 등록하고 반수할까요? 아니면 온수할까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7일에 평가원에 이제 수능 결과, 채점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 네. 주요 과목 국수형에서 몇 개 정도 틀리면 1등급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용상 한국교육대 그 평가원 네네. 수능기획 분석실장이 답변을 했죠. 표준 점수 체제로 변환을 해야 하지만 대략 2개 정도 틀리면 뭐 1등급 뭐 이런 말을 이제 해줬던 상황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사실 너무 쉬워서 네. 물론 예년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었지만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실수에 대한 평가가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네, 맞아요. 올해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점자가 그 표준점수 최고점 그러니까 만점자 표준점 최고점이라고 했는데 박준 선생님 네네. 만점자가 지난해 비해서 많이 좀 줄었죠?
네, 실제로 네. 재작년 같은 경우는 16명 정도나 됐는데 네. 올해는 이제 3명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5개 영역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 적은 건데 이거는 2011학년도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진짜 어렵기는 어려웠었나 봐요. 근데 네네. 뭐 제가 얼핏 알기로도 재수생은 1명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만점자가. 맞아요. 맞아요. 이수현 선생님 네네. 지난번 우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3명 네네. 있다. 뭐 네, 그런 3명 건데. 있다. 누구예요? 그 사람 일단은 누굽니까? 용인 외대 부속고등학교에 이재경 학생이 하나 있고요. 실명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신문에 다 났던데? 아, 그래? 본인이 싫어했는데. 아, 그래? 그다음에 울산 학성고의 이영래 학생. 아, 이렇게. 실명 얘기하는 걸로 가죠. 이 인문계열에 시네? 2명이고요. 둘 다? 그다음에 아니 딱 정해져 이렇게 나눠져 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재수하셨던 서울 반포고 자유계열 학생은 본인의 신상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걸로, 아닌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2명은 네, 밝혔군요. 네. 인문계 2명, 아, 인문계 두 명은? 1명. 네. 이런 것만 봐도 재수생이 뭐 정시에서 이렇게 강세다라는 얘기가 그다지 맞는 얘기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강세라는 그렇죠. 말을 네. 일반할 수 있는데 또 네네. 만점자는- 극상위권에서는 네네.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네네. 만점자 3명의 행보가 궁금하기도 한데 인문계 두 학생은 뭐 서울대 경제학부 지원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경제학부 수시에서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수시에서 네네. 합격에 들어가면 사실 정시에서 고득점자가 네. 걷어지는 네. 뭐 이런 네네.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 좀 자세히 소개가 됐는데 이 학생들 이제 꼭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수능 만점 너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한 거야? 받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네. 이렇게 정석대로 또 교과서대로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좀 실망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교과서 공부 열심히 했다. 네네. 용인 그 외대부고 학생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평소에 이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학원을 가지 않았다. 아하.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충실히 들었는데 이 친구 굉장히 겸손한 친구였대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이 네가 왜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들어 이러면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이러면서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마다 달려가지고 질문할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인 학생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울산의 이 학성고에 있는 이 친구도 이제 그 토요일까지 학교 자율학습을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할 정도로 이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기반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무조건 학교에 머무르는 게 능사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두 학생이 모두 다 이 교육 과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이 교과서 중심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공부 시간이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많았고 또 그 시간이 효율적이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목해볼 만한 게 이재경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국어 어려웠잖아요. 근데 네. 국어 때 자기가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평소에도 이재경 학생이 6월, 9월 다 만점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 친구가 평소에도 만점 받았던 게 국어 시험 볼 때도 쉽게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문도 반드시 중요한데 하면서 볼 정도로 정석대로 공부를 하고 또 정석대로 문제를 풀었던 친구다. 이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학생들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돼요. 올해 같이 맞아요. 시험을 본 경쟁자들이 기분 나쁘고 지금은 이제 원서 접수 나면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맞아요. 정시를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힘내서 달려볼까 합니다. 네. 정시에서 이기는 법 상위권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상위권은 수험생들 간의 점수 차가 매우 좁잖아요. 예, 그래서 수능의 반영 영역 또는 반영 비율, 사실 반영 영역은 뭐 4개 영역 다 반영하는 거고 네네.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또 학생부를 뭐 10%라도 쓸 경우에는 학생부 네네. 성적 어떤 여러 가지 가능한 변수, 그다음에 이제 탐구의 어떤 그 100분위를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변환 표준 네네. 점수를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건데 먼저 상위권 수능 성적의 분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1등급하고 2등급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 점수가 이제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어요. 네네네. 예,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130점, 수학 가형은 124점, 1등 끝입니다. 나형은 131점이었고 영어는 이제 13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1등급, 2등급에 대한 인원 비율도 살펴보면서 자신하고 경쟁하는 실제적으로 나랑 같이 경쟁하는 경쟁자들의 비율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윤채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국수형 주요 과목 상위권 등급 구분 점수하고 비율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국어는 1등급이 이제 표준 점수 기준에서 130점이 1등급 기준 점수가 됐습니다. 전체 네. 한 4.02% 정도 됐는데 2등급이 이제 124점 네. 점수로 하면은 네. 구분이 됐는데 비율은 한 7.16%니까 전체 한 11.1% 정도 그렇죠. 되니까 네. 국어는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일단 안정적으로 점수 분포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 가형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24점이 기준이고 2등급이 121점이
3점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등급이 한 6.95% 정도 되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국어에 비해서는 그 상당히 같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분포해 많이, 있는 특징이 있고 그렇죠. 또 2등급이 이제 8.12% 정도 되니까 1, 2등급을 합치면은 이제 합계를 하면 누적 인원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을 아주 이제 만점자를 가려내는 문항은 성공적이었지만 뭐 한두 개 틀린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 구역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이 좀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될 맞아요.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고요. 네. 이 수학 나형에 있어서도 좀 마찬가지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 1등급이 이제 131점, 오히려 자연계열 학생들보다 더 어렵다고 느낀 거죠. 네. 평균점수 1등급 기준이 131점이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한 4.74% 형성이 됐는데 2등급은 수학 나형이 124점에서 한 10.72% 정도 되니까 자연계열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슷하죠. 수학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 학생이 전략을 세워야 될 부분이고요. 영어는 이제 1등급이 133점에서 2등급은 125점에서 이렇게 등급이 결정됐습니다. 네. 수학이 조금 문제네. 구간의 네, 맞습니다. 점 차이가 별로 네네. 안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표준 점수로 국수형 상위 누적 따질 때 실제로 그 비슷한 점수대 동점수대가 맞아요. 많이 네네. 분포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차차 얘기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점수는 사실 원점수하고 평균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상대적인 어떤 점수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시험이 어려워야지 평균이 낮아지고 표준 점수는 높아지는 거죠. 예. 반대로 되면 이제 표준 점수는 낮아지는. 박준 선생님, 영역별 표준 점수 최고점 몇 점입니까?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는 139점 정도까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130점, 그다음에 인문계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 137점, 그다음에 영어는 139점 정도 나왔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평균은 얼마 정도 내려갔느냐, 작년 대비.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아셔야 네네. 될 것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수학 나형은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 139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평균도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긴 어려웠었지만 문과 학생들이 좀 잘 봤나 봐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약간 우려되는 거는 문과 학생들 중에 수학 잘 본 친구들이 자연계로 교차 지원. 그러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돼. 수학 잘 네네. 본 문과 네네. 학생들. 나형을 반영해 주는. 그렇죠. 예,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3점에서 한 5점 정도까지도 올라갔고, 근데 평균은 마이너스 1점 떨어졌대요. 네네. 그러니까 네. 국어가 확실히 어려웠던 전체적으로 것 같고, 어려웠던 거죠. 네네. 그리고 수학 가형 같은 경우 3점이 오르고 평균점은 마이너스 1.5점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수학 가형도 어려웠던 게 맞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3점 올랐는데 평균은 한 0.3점 정도 더 올라갔대요. 그러니까는 중간층은 좀 잘 본 친구들이 좀 네네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일제히 이제 수학을 빼고 나이 빼고 상승한 걸 네네.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인문계 같은 경우 이제 국수형 세계 주요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 411점이었는데 이번에 4점이 상승돼서 415점.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에 397점 좀 낮았죠. 수학 가형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11점이 상승되면서 408점까지 높아지니까 아마 주요 대학의 합격선도 조금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역별로 또 그런가 하면 전 영역 만점자가 이제 3명이라고 했었는데 영역별 만점자 비율 윤신 선생님도 지난번에 한번 네,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뭐 네. 국어 같은 경우는 0.23% 정도가 됐고요. 수학 가형은 0.07%, 수학 나형은 0.15%. 그러니까 수학이 전체적으로 만점자가 거의 없는 편인 거죠. 네. 그다음에 영어가 한 0.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박준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평균이 올라간 과목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점자는 훨씬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두 문제, 그러니까 변별력을 가르는 그런 칼 같은 문항이 있었다. 제대로 공부한 네네. 학생들이 훨씬 이제 이득이 네네.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지원을 할 때 이제 바로 만점자 바로 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는 그 학생들의 전략이 많이 필요해진 점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네. 한국사 같은 경우 이제 탐구 영역은 나중에 살펴볼 텐데 한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 1등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까 사례에서 네네, 나왔지만 맞아요. 네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1등급이 40점인데 21.77% 들어가고요. 2등급은 이제 35점인데 네. 18.32%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이제 감점을 받지 않죠. 이제 3등급 네네. 정도가 몇 %냐? 3등급까지가 네네. 네네. 문과에서는 네네. 이제 58% 정도가
네네.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뭐 한국사 시험에서 뭐 출제 오류 복수 정답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처리되면서 사실은 더 많은 수험생이 상등급 네네. 안에 들어갔다. 네, 맞아요. 해도, 출제평가니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뭐 한국사의 문제는 크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인문자 연계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 탐구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우리 네네. 박승수 선생님께서 네. 탐구 영역에 대한 좀 네.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불리가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그런 유불리가 약간 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도 좀 적절하게 나왔었고. 네네. 예. 자, 그래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가장 높았던 게 법과 정치하고 경제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모두 한 68점 정도로 나왔었고 제일 낮은 게 생활과 윤리와 한국지리였고 그리고 세계지리였는데 65점이었대요. 그러면 네네. 두 개 차이가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지난해는 한 6점 정도까지가 차이가 나서 정말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유불리가 달라지는 네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죠. 그리고 과학탐구 같은 경우도 표준 점수가 한 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래서 물리 1하고 물리 2였는데 72점과 67점. 그래서 이 정도 점수 차이면은 뭐 그래서 지난해 13점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간의 난이도 조정이 좀 된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네. 선택에 대한 유불리가 이번에 사회나 과학 탐구에서 좀 적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기가 선호하고 배운 과목으로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의 유불리가 좀 있었던 네. 거죠. 자연계 최상위권 아이들이 진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생명과학 2가 그랬었던. 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만한 합격선. 우리가 이제 그 탐구의 100분이 그대로 반영이냐 아니면 변환 표준 점수 반영이냐를 그냥 차치하고 네네. 그냥 단순 합산 이제 표준 점수죠. 그러니까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 점수. 지금 이제 탐구 두 과목 보니까 그대로 국수형에다가 탐구 각각을 합산하면 표준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표준 점수로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510점대가 넘어가면 상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520점대를 상회하거나 또 뭐 경영학과 갈 때는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네네. 될 텐데 이런 점수대들이 좀 큰 덕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망설이지 않고 뭐 프리패스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선생님? 제 생각엔요. 네, 그거는 좀 너무 비약이죠.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그것도 아셔야 될 게 저희가 뭐 520 몇 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과목 반영 비율이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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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동일할 네네. 때. 네네. 그럴 경우에 그런 거이지만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학과마다 다르고. 네. 네. 그러면 또 네네. 그거는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더욱더 0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데 네. 무조건 그렇게 프리패스까지 하는 건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선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저도 이제 비슷한 관점인데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최상위권 대학의 모집 정원 안에 내가 누적 인원에 들어가면 프리패스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학생이 하나의 모집 단위에 다 동시에 지원을 하고 순서대로 배열이 된다면 사실 이걸 맹신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최상위권에서도 이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상위권이 학생이 이제 저는 이제 소신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제 보통 요즘에 보면 이제 이 학과들 간의 점수 차이가 아주 크지 않거든요. 뭐 1점에서 2점 정도. 그러니까 이 점수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학과나 선택에 대한 미래 관점에서의 선택에 대한 이런 것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저는 오히려 상위권에서는 프리패스가 아니라 더 치열한 눈치 작전들을 좀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네. 우리 윤 선생님한테 제가 그거 한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위권이 그 탐구 점수 반영할 때 네네. 그냥 점수 반영하는 게 아니라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 네,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12월 16일이니까 내일까지 등록 마감하면 네네. 대학들이 뭐 빠르면 18, 19, 그쵸. 뭐 네네. 20일 지나면 네네.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변환 네네. 점수 표라고 해서 공지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것 가지고는 얘기를 지금 못 하겠고. 보통 대학들이 이제 그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수시가 마감이 되고 나면은 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이 점수표를 공개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100분위 점수로 따져봤을 때는 100점, 99점, 98점, 95점, 5점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 대학에서 이제 전형에서 반영하는 변환 표준 점수로 전환을 해서 놓고 보면은 실제 5점 차이가 0.2점 차이밖에 안 나기도 하고 또 인문이냐 자연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랬는데 인문계열은 이제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을 하면은 네. 100분이 5점 차이가 0.2점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자연계열은 3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 변환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100분위 점수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니까 훨씬 더 주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자연계가 아무래도 네네. 이제 과탐의 비중이 크고 네네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원, 투 네. 과목에 대한 선택 고민이 있지만 원 하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좀 많잖아요. 투 과목을 서울대 때문에 지정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로 이제 연세대, 고려대도 좀 상위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작년에 보면 연세대가 이제 문과일 경우에는 100분이 100, 100분이 96. 그러면 이제 네네. 만점 맞고 100분이 100이냐? 아니면 1등급 끝에 해당되는 96이냐 그러면 네. 100분위 반영하는 대로 가면 4점 차이 나잖아요. 네네. 근데 연세대는 작년에 문과가 한 1.26 정도, 그다음에 고려대는 한 1.07 정도 네네. 차이 났었던 것 네네. 같고 자연계는 컸어요. 자연계는 연세대가 작년에 문과는 3.13, 이과는 3.35,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작년 거 얘기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변환 점수표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뭐 19, 20일 지난 다음에 어차피 원서nhập 직전에 네네. 네. 확인하시면서 좀 그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또 박준 선생님은 자연계 또 학생들 또 많이 상담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자연계는 사실 수학뿐 아니라 과학의 반영 때문에 좀 갈리는 경우들도 네네. 많죠. 네. 뭐 그런 사례도 좀 있었었네요. 뭐 전체적으로 다 전 과목 괜찮게 나왔었는데 네. 탐구만 굉장히 아, 낮은 나왔어요. 학생들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네, 특히나 네. 재학생 같은 경우가 탐구 공부를 좀 등한시했던 경우가 많았었나 봐요. 시간 부족. 상위권인데도 음. 대부분 여름방학 때 공부해서 시작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탐구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탐구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윤지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분위 기준으로 해서 변화표준 점 줄여서 아무리 보정을 좀 해준다 해도 격차 자체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연계가 특히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상위권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지금 자연계에서 뭐 상위권이라 그러면 의치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위 누적을 가지고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몇 점대가 상위 누적으로 몇 %고 걔네가 전국 몇 등 정도니까 어느 정도 대학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몇 등까지는 간다. 뭐 그런 걸 보고 하는 거라서 그렇죠. 이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굉장히 치명적으로 상위 누적을 낮추는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위 누적에서. 근데 상위 누적 계산할 때도 고민은 이제 또 수시로 고득점자가 또 몇 명 갔느냐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입시를 처음 경험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복잡하냐. 상위권인데 공부 잘했는데 이렇게 원서 쓰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상위권 학생들 군별 지원 경향에 대해서도 한번 일단 정시 모집 최종 지원할 때까지 포트폴리오를 좀 작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이제 지방 소재까지 포함해서 의치 계열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들이 이제 주로 선생님 간화군에 좀 몰려 있죠. 네네. 그 간화군에 이제 집중해서 몰려있는 특징이 있는데 서울대가 가군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주요 대학들이 나군에 배치하고 또 이 나머지 주요 대학들을 또 다시 염두에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나 이러다 보니까 다군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조금 덜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인문자연 같은 경우 다 따져봐서 다군에는 뭐 중앙대, 그다음에 뭐 건국대, 뭐 홍익대 정도가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해 볼 만한 그런 대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간화군에 비하면 선택의 폭이 훨씬 적은 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간하고는 이제 뭐 학생들이 내가 올해 꼭 가느냐, 뭐 반수를 고려하느냐, 아니면 재수불산 이 원칙을 세운 다음에 가군과 나군에서 결정하는 건데 다군은 진짜 선택폭이 없어요.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군별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선생님이 자연계 상위권 학생 이 군별로 지원하는 경향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의치안이 거의 뭐 가나다군으로 이렇게 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일단 가군에는 뭐 당연히 서울대죠. 그렇죠? 그리고 나군에서는 연고대 쓸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쓸 데가 없어지니까 다군은 그냥 안 쓰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다군에다가 한의대를 쓰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중대나 뭐 홍대를 쓰기보다 그냥 차라리 한의대 하나 써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간화군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승 1패 전략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다 배치하고 나면 다군의 한의대에서는 거의 추합으로 빠져나가는 추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네.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특히나 다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것도 제가 괜찮은 전략일 것 같아서 최상위권보다 약간 밑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다군을 한번 노려보려는 거죠.
네. 사냥.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군의 한의대나 수의회나 그런 것도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최상위권 친구들은 1승 1패 전략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다구는 실제로 쓰긴 쓰지만 다시 합격을 해도 안 가죠. 등록을 안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점수가 좀 모자라는데 한번 점프라는 표현이 맞죠? 네. 네, 올린다 이렇게 하면 다군에서도 전략이 나올 수 있고 사실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비전 이런 걸 고려해서 나는 공대냐 아니면 의치아니냐 그렇죠. 아니면 수의대까지냐 네. 아니면 이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뭐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지방 국립대 아주 우수한 성적인데도 수학교육과에 남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계 간화군에서 전략을 짜실 때 대학만 보지 마시고 학과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시적 쌤이 네네.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 군변 지원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인문계 학생들도 이제 자연계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올해 이제 정시에서 또 하나 큰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일 모집단이 분할 모집 그죠? 프라이머리 금지였거든요. 금지.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번에 이 점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 동일 모집단이 분할 모집을 안 하다 보니까 인문은 전부 다 이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맞아요. 사회계열만 지금 가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이제 그 가군이나 나군에 이제 가군의 인문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 서울대를 쓰고 연대를 쓰고 뭐 다시 글로벌 경험을 뭐 쓰거나 뭐 이런 전략도 또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일선상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모집 단위에서 본인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모집 단위가 어느 군에 배치되냐를 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정시 성적 보면서 목도리 도마뱀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이게 그 어렸을 때 그 동물 나오는 TV 프로그램 막 보면은 뛰어다니는? 우와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네. 얘가 목도리 쫙 부풀리고 가는데 이번 성적이 정점은 있는데 네. 이 바로 밑에 이렇게 목도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구나.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할 수 있는. 야, 최고십니다. 네. 야. 네. 그러니까 이 목도리에 내가 해당돼 있다 생각하는 이 상위권 학생들은 이걸 쓸 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원 전략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위권일수록 가군, 나군 이 가군, 나군에서 안정적으로 1승을 할 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나머지를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문과이과 모두 다 상위권에서는 제가 올해 봤을 때는 성균관대가 변수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동일 모집 단위를 가나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서 뽑았는데 그러다 네네. 보니까 나군에 소신 쓰는 애들이 또 성대 쓸 수 있었고 네네. 가군에 소신 쓰는 친구들이 나군에 성대를 쓸 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다르거든요.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네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서울대까지 2월 인원을 보면서 아마 간화군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아마 올해 아마 급부상할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성대, 뭐 가군의 네네. 사회과학이 얼마나 돌 거냐 그런 점에서 좀 얘기해 주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성대 지금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성대 글경이 38명 모집에 159명까지 됐거든요. 돌았죠. 그러니까 400%나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냥 군이 합쳐졌으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는 얼마나 빠질지 말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측에 불과한 거지 그걸 보고서 쓴다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주신 게 맞아요. 네네. 내가 가군과 나군에서 1승을 하고 싶다. 근데 1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좁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에게 리스크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좋아.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나는 최초 합 아니면 앞에서 추가 합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제 방금 질문 쌤 작년에 한 4바퀴 돌았는데 올해는 어떨까요?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중은 뭐냐면 좀 모자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하면 1패가 될 수도 있는데 쌤 어떨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집군이 그대로 유지되고 모집 인원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 수험생들의 이동 흐름도 비슷하다면 작년께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상위권이라는 틀 안에 많은 대학이 있는 게 아닌데 뭐 성균관대 올해 변화도 있고 뭐 이런 변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 하나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동 흐름에 상당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1승을 위한 전략에서는 작년에 몇 번까지 빠졌으니까 올해 어떻게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지금까지 정시에서 이기는 법 상위권 전략을 주제로 상위권 정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꼼수로 대학 가기입니다. 본생남들이 밝히는 입시의 실질적인 조언을 해드릴 텐데, 선생님 저기 꼼수가 막 이렇게 뭐 편법 이런 거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꼼꼼한 수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실 선생님 어떤 내용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오늘 이제 정시에서 이기는 그 중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그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중에 유통되는 모두 가는 정보를 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전년도에 어느 대학이 얼마나 추가 합격자를 많이 이렇게 발표했는가 이것도 맞아요.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경쟁률도 한번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대체로 관악군 경우에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 상위권 학과는 모집 정원의 40% 이상, 그다음에 하위권 학과는 이제 30% 미만으로 추가 합격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네네. 하위권 학과는 아무래도 그 대학의 타이틀이 필요한 친구들이 내려서 쓰기 때문에 네네. 상위 학과에서 많이 추합이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정시 합격 상위권 학생이라 해도 수능 성적 순서만으로 예측할 수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네네. 우리 누적 인원도 얘기하시고 그랬었는데 사실 수시까지 다 6개 쓰고 다 불합된 친구들이 정시에 이제 3장 원서인데 상위권은 2장밖에 없어요. 어떤 엄밀히 따지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군과 네네. 나군. 그러니까 네. 이게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원서 쓰면서 어디가 더 안정이냐, 어디가 더 내가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러다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구간에 딱 몰려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합격을 생각하는 뭐 그런 경향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합격으로 뭐 대학 간 사례라든지 아니면 추합에서 좀 유념할 점 우리 박준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추가 합격 희한하게 됐는데 설 때 다 떨어졌어요.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 다 떨어지고 이제 전화도 안 오고 그 전화 찬스 있잖아요. 네, 전화도 안 오고. 네. 근데 설 때였는데 정말 우울한 기분으로 세배하다가 막 진동이 막 오더래요. 방바닥에서 깜짝 놀라서 세배하다 받았는데 네. 합격을 했다라고 빨리 등록을 하라고 한 거죠. 네. 원래는 친척분들이 다들 구박하려고 딱 준비하고 아, 진동이 와서. 자식이 저를 하는데 대학도 다 떨어진 주제에 막 그러면서 어. 그날 세뱃돈만 거의 200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네. 세뱃돈 줄 걸 세뱃 카드가 막 나올 수 있었겠는데요. 네, 네. 네. 그 뭐야 세배하다 그랬으니까 뭐 네, 전화다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조상이 돌봐주고 뭐 이런 거. 그건 모르겠고. 혹시 윤 선생님 사례 뭐 혹시 그러니까 있어요? 저희도 이제 뭐 학교에서도 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다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수를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도 맞아요. 실제로 또 다녔어요. 며칠 선행반, 전까지. 선행반. 상담하고 수업 받고 이랬는데 발표 나가지고 간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재학생들 현재 이제 원서를 지원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지원했던 모집 단위 중에서 어디가 작년에 추가 합격이 됐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네. 비교적 직업 안정성이 높거나 진로가 분명한 학과들은 이 추가 합격에 있어서도 인원이 많이 돌지는 않죠. 맞아요. 근데 매니아가 이제 있어서.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경향성이나 아니면 특히 유행에 민감한 학과, 뭐 신설됐는데 이 학생들 잘 모르는데 막 썼다 이런 막 도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군별로 학교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데 뭐 서울대 같은 경우가 한 3차 정도까지 3차까지. 발표를 하면 뭐 연고대는 한 5차까지도 발표를 하고 그 밑에는 조금 더 줄어들고 네. 이런 관계도 좀 있거든요. 추가 합격을 노린다라는 것은 1패 가능성도 있는 도전이다. 1승이라는 건 이제 안전하게 앞에서 네네. 가능성을 보는 거고 뒷단에서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유의할 점은 각 대학의 하위권 학과 그 대학의 타이틀이 필요한 아이들이 내려쓰는 그 학과에서 내가 뭔가를 이거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 얘기 뭐 하실 거예요? 약간 여담인데요. 네. 이 추합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네, 용량. 필수입니다. 전화가 네. 집으로도 오고 네, 네. 이쪽으로 네네. 오니까. 왜냐하면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그냥 바로 패스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 다 녹음하거든요, 대학에서. 예, 그러니까 또 뭐 등록할게요 했다가 등록 안 한다거나 그러니까. 등록서 없는데요 했다가 나중에 나 한다고 했었다 이런 이제 거짓말이 통용되지 않는 거죠. 네. 보조 배터리도 중요하고 뭐 이게 여담은 아니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그 가장 짜릿한 게 20대 안에서는 추가 합격이다. 가장 짜릿한 기쁨이. 네. 근데 이 짜릿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 사는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난 걔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맞다, 모르는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5명만 빠지면 된단 말이야. 어. 그러면 거기서 그 딴 데서 5명 붙어야지. 누군가가 더 좋은 대학에 붙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야. 나는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그 5명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되게 처음으로 남을 위한 기도를. 훈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남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야.
아, 오늘 이 보조 배터리와 기도 오늘 제일 많았어. 이 키워드인데요. 맞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꼼수로 대학 가기에서 어떤 추가 합격 그리고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정시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리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의대 또는 치대 희망합니다. 뭐 아무래도 졸업 이후에 어떤 취업 전망 이런 것들이 배제될 수 없는 건데 매년 의치대 경쟁률이 좀 높죠. 네. 그리고 오늘 입시본색 마지막 마무리로 2017학년도 올해 의치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준서 선생님께서 네. 의치대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서울 수도권에서는 12개의 의대가 있고요. 그리고 3개의 치대가 있고요. 작년보다 한 의대는 50명 정도 늘어나서 1,048명이나 모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치대는 그대로 272명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네네. 이게 계획 인원이니까 혹시나 이제 전년도처럼 의예과 인원이 한 200명 네네. 이상 또 넘어오거나 뭐 어우. 치대 정원이 또 넘어오면 네. 또 컨디션은 또 달라지는 거죠. 엄청나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의치대 정원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의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희망적인 네. 부분이라고 보고 의치대 전략 희망한다면 일단은 4개 영역이 모두 1등급이냐 네네. 아니냐 뭐 이런 거 확인할 정도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사실 또 지방 또 의대는 또뭐 다 1등급이 아닌 경우에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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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중앙대 의대가 수능 일반 전형 그 합격자 평균 수능 성적 4개 영역 기준으로 1등급이었고 울산대 경북대 같은 경우 1.1등급 뭐 부산대 인제대 의예과는 1.2등급 한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에 있지만 거기는 한 1.3등급 하여튼 네네. 수능 성적이 대체로 4개 영역이 한 1이거나 아니면 1.4등급 이내로 형성된 윤수 선생님 치대는 네네. 어때 치대? 치대도 이제 성적이 의대보다는 살짝 낮긴 하지만 상당히 상위권에서 이게 성적이 이제 그 정리가 되는데 일단은 뭐 의대보다는 좀 다소 낮죠. 근데 경북대 치대 같은 경우는 1.4등급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산대 치대는 한 1.5등급, 조선대 치대는 한 1.6등급으로 한 1.4에서 1.6등급 정도 분포가 됩니다. 자, 일단 뭐 1등급 4개 영역 반드시 합격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등급 안에서도 우리 박 선생님 상위 누적 아까 네네네. 얘기하셨는데 네. 4개 평균 100분이 또 100분위 합을 기준으로 합격자 네. 평균 성적 발표하기도 하죠? 네.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상위 80% 정도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의대는 평균 100분위가 98.7, 네. 치대는 97 그렇죠. 그 정도 됐다라고 하고 이 정도면은 뭐 상위 2%에서 3% 정도 이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4개 평균 상위 4%라고 해도 네. 다 1등급이긴 하지만 불합할 수도 아예 있고.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상위 누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알기로도 합불 사례로 보면은 뭐 서울대는 뭐 0.1% 언더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그렇죠. 밑으로 그다음엔 연예잖아요. 네. 연예는 뭐 거의 1% 이내였고 상위 누적으로 따지면 네. 그래서 보통 지방에 있는 사립대까지 치면은 보통 저희가 그냥 컷으로 잡기로는 한 1.8 상위 누적으로 한 1.8 정도로 잡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2점 초반까지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면 그래서 저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는 뭐 몇 등급이냐 뭐 그런 게 아니라 몇 개 틀렸어. 아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위 누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경할 수 있는데, 네네네. 생소할 수 있는데, 진짜 이거 말하면 이제 등수죠. 의치대 합격 가능 어떤 점수 때 예상해 봤는데, 사실 의치대 정시 전략 세울 때는 일반 공대하고 좀 경쟁률 살펴볼 필요도 있죠. 네네. 예. 의치안이 이제 전년도보다 인원이 조금 네네. 수시에서도 늘었고 이제 정시는 2월 되면 또 역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치안 또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치안도 역시 탐구 반영 방식이 네네, 맞아요. 탐구를 투과목을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투 과목을 네네. 지정하고 있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네네. 근데 투투하면 가산점 주죠. 그렇죠. 네네. 올해. 네네. 그래서 뭐 그걸 노리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사실 투 과목의 리스크가 크잖아요. 정시론이 너무 적어서. 네. 그래서 네네. 원투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마 투에다가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죠.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개 대학인데 당구대 천안. 예, 거기에 이제 가산점 주고 한양대가 네. 변표에 3% 가산점 주고 동아대가 뭐 화투생투 뭐 그 중에 이제 한 개 이상 네네. 할 때 뭐 가산 3점 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최상위권에서는 뭐 이런 점들도 좀 유의를 해 네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박준 선생님 뭐 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작년에 그 지방사립대들이 의대가 좀 점수가 높아졌잖아요. 네. 폭발하고. 네. 근데 올해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대요. 그래. 네, 그래서 지방사립대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들 그래서 뒤에 조언을 주시고 있고 또 국공립이 작년에는 조금 펑크도 나기도 했었잖아요. 네. 점수대가 네네.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국공립은 작년에 국공립은 이제 B형 지정 때문에 더 그런 점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올해도 아마 그 패턴이 조금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수가 좀 뒤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예상도 조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하여튼 뭐 네. 올해도 조심스럽게 마지막까지 좀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게 의치대에 쓰는 친구들이 아닌가. 네. 또 한의대도 뭐 상위권으로 놓고 보는데 네. 한의대는 또 인문계 학생들도 받아주는 그렇죠. 대학이 네.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하시고 네. 오늘 얘기에서 나오지 않았던데 수의대도 있어요. 그렇죠. 예, 수의대도 수의과 만만치 뭐 않죠. 향후 10년, 네. 20년 후에 전망이 굉장히 좋은 직업. 최고죠. 네. 인구가 고령화돼 가잖아요. 그럼 인간의 영원한 친구, 반려동물. 영원한 친구.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네, 저도 있어요. 봐봐, 우리 100%야. 그러니까 수의대도 나쁘지 않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 이기는 법 상위권 전략에서 의치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시에서 이기는 법 상위권 전략을 주제로 우리가 심층적으로 글쎄 저희가 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두 분 선생님, 우리 윤신혁 선생님부터 마무리 말씀. 박준 선생님 먼저. 그럴까요? 네. 아, 그래야겠죠. 네. 맞아. 이거 여기서 서열화가 되는 건데. 그럼요. 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박준 선생님께서 네. 뭐 얘기해 주시죠. 처음 왔으니까. 네. 상위권 친구들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밑에 점수가 더 낮은 친구들보다 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소수점 차이로 막 갈리고 그렇죠.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 초조해하고 막 그 예민해 있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좀 운동도 좀 하되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얘기도 좀 들어가면서 정보를 많이 얻어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도 열심히 좀 보시고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내서 정보전에서 이겨야 그래야지 상위권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정보 얻으시라고 그 말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윤신혁 선생님. 제가 이제 이렇게 박준 선생님 말씀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려고 정보를 이제 모으셨다. 정보를 모으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이게 그 자기가 꿈을 가질 때는 영혼을 담아서 하지만 분석을 할 때는 영혼이 살짝 빠져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냉정하게 그렇죠. 이렇게 얻은 정보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 네.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뭐 상위권에서 나왔던 학과들이 있었죠. 자연계에는 당연히 의치한 수 있었고 전문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고용 전망이 좋다 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명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왜냐하면 진짜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되는데 안방에 방 안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랑 통계에만 막 집중하다 보면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사람의 입장도 특히 상위권은 나 점수대가 비슷한 학생 또는 좀 높은 학생들의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중위권이죠. 네. 우리 또 박준 선생님 또 윤신혁 선생님 다음 주에 모실 텐데 더 많은 정보들 갖다 우리 선생님, 본생남들이 네. 분명히 챙겨 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좀 더 많은 걸 좀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윤신혁 선생님 그리고 박중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9시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지금까지 전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남자 애정남 하기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